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테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7부 인과응보 52 에민스터 목사관에 저녁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목사의 서재에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초록색 갓 아래 2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지만 목사는 방 안에 앉아 있지 않았다. 목사는 가끔 방 안에 들어와서 포근해져 가는 봄 날씨에 알맞은 작은 난로불을 뒤적이고는 다시 밖으로 나가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기도 하고 응접실과 현관 사이를 서성거리기도 했다. 집안에 어둠이 깃들었지만 서양인 현관은 아직 사물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밝았다. 지금까지 응접실에 앉아있던 부인도 목사의 뒤를 따라 현관으로 나왔다. 목사가 말했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 기차가 제 시간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6시 전에 조크 뉴튼역에 도착하기는 힘들 거요. 게다가 거기서 우리 집 늙은 말을 타고 이곳까지 오려면 꽤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전에 우리를 태우고 1시간 만에 집에 온 적도 있잖아요. 그건 벌써 오래전 얘기야. 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어서 그들은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윽고 오솔길에서 나직한 소리가 들리더니 울타리 밖으로 조그만 망아지가 끄는 마차가 보였다. 그 마차에서 한 사람이 내리자 목사 부부는 알아보는 듯한 태도를 지었다. 오기로 한 사람이 약속한 시간에 마차에서 내렸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그를 길에서 만났다면 서로 누군지 모르고 지나쳐 버렸으리라. 목사 부인은 캄캄한 복도를 따라 현관으로 달려나가고 목사는 천천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이제 막 문으로 들어서는 남자는 현관 앞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목사 부부와 그들의 안경이 반사하는 저녁빛을 보았다. 그러나 노부부는 빛을 등지고 있어 그가 아들임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오, 내 아들 드디어 돌아왔구나. 클레어 부인이 외쳤다. 그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를 멀게 했던 이단적인 허물은 그의 옷에 묻은 먼지와 마찬가지로 그들 사이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실제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깊이 하느님의 약속과 위협을 믿는 여자는 드물 것이다. 어느 어머니라도 하느님의 말씀이 자식의 행복에 방해가 된다면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 세 사람은 촛불이 켜진 방으로 들어갔다. 부인은 이내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충격을 받고 슬픈 듯이 소리쳤다. 오, 내 아들 에인절이 아니야. 집을 떠날 때의 에인절과 달라요. 아버지도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고국에서 겪은 불쾌한 사건에 대한 반발심으로 무작정 찾아간 타국에서 경험한 온갖 고초와 열병으로 그는 부모들이 몰라볼 정도로 모습이 변해 있었다. 쇠약해진 그의 얼굴에서는 해골이 연상되고 그 해골 뒤에서 망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변해 있었다. 마치 크리벨리 15세기의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죽은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두 눈은 움푹 파여 병적인 빛을 띠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다. 그의 조상들의 형편없이 여윈 주름투성이의 모습이 20년이나 빨리 그의 얼굴에 나타나 있었다. 그곳에서 병에 걸렸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 나았어요. 에인절은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비틀거렸으나
그것은 그날의 지루한 여행과 집에 도착하여 생긴 흥분으로 생긴 가벼운 현기증일 뿐이었다. 그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얼른 의자에 기대앉았다. 요즘 제게 온 편지는 없나요?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편지는 제가 내륙에 있을 때 받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받아봤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더 빨리 돌아왔을 겁니다. 그 마지막 편지란 내 아내한테서 온 편지를 말하는 거지. 네. 최근에 에인절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와 있었으나 그가 곧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으므로 목사 부부는 그것을 붙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부모가 내주는 편지를 얼른 뜯어보았다. 테스가 마지막으로 급히 쓴 그 편지에서 그는 테스의 절망적인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또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가 편지에 썼던 것처럼 자신은 그녀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던 것이다. 사실이야. 내가 내린 판단은 부당한 거야. 이제 테스가 오히려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편지를 내던지며 중얼거리는 에인절에게 어머니가 말했다. 예, 에인절. 그까짓 흙에서 태어난 시골 여자 때문에 그토록 마음 상할 거 없다. 흙에서 태어났다고요? 네, 우린 모두 흙에서 태어났지요. 저도 그 여자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의미의 흙에서 난 시골 여자이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가장 오래된 노르만 가문의 후손입니다. 하긴 우리 마을에도 혈통 있는 집안의 자손이면서 남몰래 농사를 짓기 때문에 흙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불리는 농사꾼들이 많이 있지만요. 클레어는 곧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여전히 몸이 불편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내버려둔 사이에 테스의 처지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짐작조차 못한 그는 적도 지방에서 테스의 애절한 편지를 받았을 때 자기가 용서할 마음만 내키면 그녀에게 달려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생각처럼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다. 어제 읽은 편지로 미루어 정열적인 그녀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자신이 너무 지체한 것도 사실이고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는 그녀의 변화를 슬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별거 생활의 마지막 몇 주일 동안 그녀의 열렬한 애정이 미움으로 변한 것이 사실이라면 연락도 없이 그녀를 만나러 간다는 것이 현명하지 못한 일로 느껴졌다.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자기 대면을 하게 되면 서로 피상적인 얘기만 나누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클레어는 테스와 그의 가족에게 자신의 귀국을 알리는 편지를 썼다. 테스가 아직도 친정에 있으리라고 믿는다는 내용과 함께 말로트 마을로 편지를 붙였다. 일주일 뒤 더베이필드 부인에게서 짤막한 답장이 왔다. 뜻밖에도 그 답장은 말로트 마을에서 온 것이 아니고 주소조차 없었으므로 그는 한층 더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테스는 집에 없고 또 언제 돌아올지 확실한 날짜도 모릅니다. 만약 그 애가 돌아오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나로서는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말로트 마을을 떠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이 더베이필드. 에인절은 테스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기뻐서 그녀의 어머니가 딸이 있는 곳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사실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부인이 테스가 돌아오면 곧 연락한다고 했기에 그는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그 이상을 바랄 자격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야말로 다른 대상을 찾으면 변하는 사랑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반성해 보기도 했다. 그리고 테스가 지내온 과거보다도 그녀 내부에 간직된 본질로 또한
그녀의 행위보다는 의지로 테스를 판단하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었다. 더베이필드 부인의 두 번째 편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그가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사이에 2, 3일이 지나갔다. 건강은 차츰 회복되었으나 더베이필드 부인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초조해진 클레어는 플린트콤 애쉬에서 테스가 보낸 편지를 다시 찾아 읽어보았다. 종으로라도 남편의 곁에 있고 싶다고 썼던 테스의 뜨거운 사랑이 담긴 그 편지는 처음 읽을 때와 변함없는 감동으로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편지를 다시 읽고 나자 최근에 테스가 보낸 원망의 편지로 그녀가 변했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느껴졌다. 그는 곧 테스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하고는 자신이 없는 사이에 그녀가 아버지에게 돈을 부탁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아버지의 대답에 에인절은 비로소 테스가 자존심 때문에 돈을 부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궁핍했을 것인가 하는 데에도 생각이 미쳤다. 아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목사 부부는 그때야 비로소 아들이 별거하게 된 진짜 이유를 알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테스에게 깊은 동정을 느꼈다. 그녀의 유서 깊은 혈통과 소박한 성품이나 가난 같은 것에는 아무런 동정심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모든 신앙심 깊은 사람이 그러하듯 그녀의 죄에 대해서는 따뜻한 자비심을 베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에인절은 급히 여행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마리안과 이지에게서 온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시작되는 그 편지는 행복을 비는 두 친구 올림이라는 글귀로 끝을 맺고 있었다. 15분 뒤에 클레어는 집을 나섰다. 집에서도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아버지의 늙은 앞말을 타지 않고 주막으로 가서 마차를 빌린 에인절은 말을 마차에 매는 동안 마음이 초조하기만 했다. 몇 분 뒤 그는 몇 달 전에 테스가 그렇게도 부푼 가슴을 안고 찾아왔다가 깊은 실망을 안고 돌아갔던 그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 산울타리와 새싹이 돋아난 나무들을 품에 안은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으므로 주위 경치를 살펴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가끔 길을 잘못 들지 않기 위해 주위를 살펴볼 뿐이었다. 1시간 반쯤 지난 뒤 힌토크의 왕실 소유 영지의 남쪽을 굽이돌아 괴상한 크로스인 핸드 돌기둥이 외로이 서 있는 비탈길로 접어들었다. 그곳에 있는 돌기둥 앞에서 테스는 한때 변덕으로 괘씸했던 더버빌에게 다시는 그를 유혹하지 않겠다는 해괴한 맹세를 강요당했던 것이다. 그곳에서 오른편으로 꺾어져 에인절은 플린트콤 애쉬를 향해 달렸다. 이윽고 그는 생기를 돋게 해주는 상쾌한 공기로 가득 찬 플린트콤 애쉬에 이르렀다. 테스가 그에게 보낸 편지 중 한 통을 붙인 그곳을 돌아다니며 에인절은 테스를 찾았다. 물론 테스는 그곳에 없었다. 그런데 테스라는 본명은 모두 잘 알고 있었으나 클레어 부인이란 호칭은 마을 사람들이나 농장 주인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실망은 더욱 커졌다. 별거하는 동안 그녀가 클레어라는 성을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이 틀림없었다. 남편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그녀의 자존심이 얼마나 꿋꿋한 것인지를 시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온갖 고생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으나 그에 못지않게 클레어란 성을 쓰지 않은 사실로도 능히 알 수 있었다. 농장 사람들은 테스가 아무 예고도 없이 블랙모어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클레어에게 알려주었다. 클레어는
아무래도 더베이필드 부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테스의 가족이 말로트 마을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더베이필드 부인이 사는 곳의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았으므로 말로트 마을에 가보는 수밖에 없었다. 테스에게 모질게 대했던 농장 주인이 클레어에게는 매우 친절해 말로트 마을까지 타고 갈 마차를 마부까지 딸려서 빌려주었다. 클레어가 타고 온 마차는 그 말이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거리를 다 달렸기 때문에 에민스터로 돌려보내야만 했다. 에인절은 농장 주인의 마차를 타고 블랙모어 분지의 기슬까지 와서 마차를 돌려보냈다. 그날 밤은 여인숙에서 보내고 이튿날 아침 그리운 테스의 고향으로 그녀를 찾아 나섰다. 이른 봄이라 채소밭이나 나뭇잎은 짙은 녹색으로 물들어 있지 않았다. 봄이긴 했지만 이름만 봄인 계절로 연두빛 웃옷을 걸친 겨울이나 마찬가지였다. 에인절이 가슴에 품고 있는 기대 역시 그처럼 더덥고 희미한 것이었다. 테스가 어렸을 때 살던 집에는 그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새로운 거주자들은 한때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옛날 영화를 누렸던 명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 위에서는 봄새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듯 지저귀고 있었다. 클레어는 먼저 살던 사람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순박한 새 거주자들로부터 존 더베이필드가 죽었다는 것과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킹즈비어로 이사를 하려다 계획이 바뀌어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클레어는 테스가 없는 그 집이 왠지 싫어져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 얼마 걷지 않아 그는 맨 처음 테스를 만났던 야외 무도장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곳 역시 그녀의 옛집만큼이나 있기가 싫어 급히 교회 묘지로 걸어 들어갔다. 묘지에는 사방에 몇 개의 새 비석이 들어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그 비석에는 이런 묘비명이 새겨져 있었다. 존 더베이필드, 정확히는 더버빌, 한때 유력한 세도가였던 명문의 후손이며 정보광 윌리엄 1세 휘하에 기사 페이건 더버빌 경에 찬란한 혈통을 이어받은 직계 후손을 기념하기 위해 1800XX년 3월 10일 세상을 떠나다. 오라 용사는 마침내 쓰러졌도다. 사무엘 하 1장 19절. 묘지기 같아 보이는 남자가 클레어를 보고 다가왔다. 아, 선생님, 그 사람은 이곳에 묻히는 걸 싫어하고 자기 조상들이 묻힌 킹지비어에 묻히고 싶다고 늘 말하곤 했습죠. 왜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야 돈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슬픈 얘기지요. 하긴 저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 비석에 이처럼 거창하게 쓰여 있어도 아직 비석값도 치르지 못했습죠. 그래요? 그런데 비석은 누가 세웠습니까? 묘지기는 마을 석수의 이름을 대주었다. 묘지를 나온 클레어는 석수를 찾아가 묘지기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고는 비석값을 치러주었다. 이사한 사람들을 찾아 그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지만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 그는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냥 걸었다. 샤스톤에 이르렀을 때는 길이 나빠 마차를 새내어 타지 않을 수 없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그는 겨우 더베이필드 부인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다. 말로트 마을을 떠나 20마일 남짓 되는 길을 찾아온 셈이었다. 마을은 무척 작은 곳이라 에인절은 더베이필드 부인이 사는 셋집을 금방 찾을 수 있었다. 한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집은
사방이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 안에 있었는데 부인은 그곳에 낡은 세간을 잔뜩 쌓아두고 있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자신이 찾아온 것을 부인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 에인절은 못 올 때를 온 듯한 어색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문 앞에 나와 서 있었고 저녁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장모를 만나는 것이 초면이었지만 에인절은 자기 생각에만 골몰해 있었기 때문에 부인이 남부끄럽지 않게 과부다운 옷차림을 한 것과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인상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테스의 남편이며 무슨 목적으로 찾아왔는지를 서툴게 설명한 다음 덧붙여 말했다. 전 지금 테스를 만나고 싶습니다. 장모님이 다시 편지하겠다고 하셨는데 소식이 없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애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테스는 잘 지내고 있나요? 난 몰라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 텐데. 네,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에인절을 처음 봤을 때부터 그녀는 두 손을 만지작거리며 당황해하고 있었다. 난 그 애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몰라요. 그전엔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은 그곳에 없을 거요. 더베이필드 부인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때 막내가 문으로 살그머니 다가와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낮은 소리로 물었다. 이 사람이 테스 언니하고 결혼한 친사야? 엄마 역시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벌써 결혼한 사람이야. 안에 들어가 있어. 클레어는 장모가 무언가 애써 숨기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테스는 제가 찾지 않기를 바랄까요? 아마 그럴 거요. 정말 그럴까요? 분명히 그럴 거요. 돌아서서 나오려는 그의 뇌리에 테스의 애절한 편지가 떠올랐다. 아닙니다. 테스는 제가 찾아가면 분명히 기뻐할 겁니다. 장모님보다 제가 테스를 더 잘 압니다. 그는 흥분해서 외쳤다. 그럴지도 모르지. 난 지금까지도 그의 마음을 잘 모른다오. 장모님, 제발 테스가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외롭고 불쌍한 저를 살려주시는 셈치고. 클레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본 더베이필드 부인은 불안스럽게 손바닥으로 뺨을 비비다가 이윽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는 샌드본에 있어요. 그래요? 샌드본 어디쯤이죠? 그곳은 요즘 꽤 큰 도시가 되었다고 하던데요. 샌드본이란 것만 알지 어딘지는 몰라요. 그곳엔 나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부인이 사실대로 말해준 것 같아 클레어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혹시 필요한 건 없으신지요? 클레어는 부드럽게 물었다. 아니요, 우린 그럭저럭 풍족하게 지내는 편이라오. 클레어는 집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되돌아 나왔다. 정거장까지는 더 가야 했는데 그는 마차를 돌려보내고 정거장까지 걸었다. 얼마 후 샌드본으로 향하는 기차가 그의 몸을 싣고 출발했다. 53. 밤 11시에 여관의 숙소를 정한 에인절은 아버지에게 전보를 쳐 자기 주소를 알리고 나서 샌드본 거리를 산책했다. 테스를 찾으러 다니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할 수 없이 내일 아침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지만 아직 잠을 자고 싶지는 않았다. 동쪽과 서쪽에 있는 기차 정거장을 위시하여 선창과 소나무 숲 산책길과 옥상 정원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이 새로운 해수욕장은 클레어에게 마치 마술사가 마술 지팡이를 휘둘러 순식간에 생긴 낙원, 먼지가 약간 낀 상태의 낙원처럼 느껴졌다. 광활한 이그돈 황야에
동쪽 끄트머리와 맞닿아 있는 이 도시는 황무지 한 끝에서 솟아난 찬란하고 새로운 유흥 도시였다. 에인절은 한밤중에 가로등을 벗삼아 원시 세계 속에 있는 신세계의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가로수 사이의 별들을 우러러 보기도 하고 도시 곳곳에 빽빽이 들어선 우아한 주택의 높은 지붕과 굴뚝과 발코니와 탑들을 유심히 보기도 했다. 이 도시는 영국 해협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지중해식 유원지로 외진 곳에 드물게 지어진 별장들로 이루어진 도시이기도 했다. 한밤중에 보는 도시는 제 모습보다 훨씬 웅장해 보였다. 바다가 바로 앞에 가까이 있었으나 파도 소리가 마치 속삭임처럼 잔잔하고 가냘퍼서 에인절은 처음에 소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소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 역시 파도 소리처럼 들려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 이렇듯 부와 유행이 물결치는 도시에 시골 여자이며 자신의 젊은 아내이기도 한 테스가 무엇하러 왔는지 에인절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곳에는 젖을 짤만한 젖소도 없고 경작할 밭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 많은 저택의 어딘가에 하녀로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모든 집의 창문에서 하나둘씩 꺼져가는 불빛을 살펴보면서 어느 집에 그녀의 방이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 12시가 지나서야 여관으로 돌아온 그는 잠자리에서 다시 한번 테스의 열렬한 편지를 읽어보았다. 이토록 그녀 가까이 와 있으면서 한없이 먼 듯한 기분을 느껴야 하다니 잠도 오지 않아 끊임없이 커튼을 여닫으며 그는 건너편 저택을 바라보았다. 그 저택 어느 곳에선가 테스가 쉬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시피 한 에인절은 아침 7시에 일어나 중앙 우체국으로 향했다. 우체국 문 앞에서 그는 아침 우편물을 배달하러 나가는 친절해 보이는 배달부를 만났다. 혹시 클레어 부인의 주소를 아십니까? 에인절의 물음에 배달부는 고개를 저었다. 테스가 혹 결혼하기 전에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다시 물었다. 그럼 더베이필드 양의 주소는? 그 역시 배달부에게는 낯선 이름이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거든요. 집 주소를 모르면 사람 찾기가 아주 어렵지요. 그때 다른 배달부가 나왔다. 에인절은 그 배달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더베이필드라는 이름은 모르지만 백로간에 더버빌이라는 사람은 있습니다. 두 번째 배달부가 말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테스가 본래의 성을 쓰는 것이라 생각한 클레어는 기쁜 나머지 크게 소리치고는 다시 물었다. 그런데 백로간이 뭐하는 곳이죠? 아주 멋진 하숙집입니다. 사실 이곳에 있는 집이란 집은 전부 하숙집이죠. 백로관으로 가는 길을 물어 급히 그곳을 찾아간 클레어는 우유 배달부와 동시에 그 앞에 이르렀다. 백로관은 여느 별장과 다름없이 하숙집이었지만 외진 곳에 떨어져 있어서 매우 한적해 보였다. 만약 테스가 짐작대로 그 집에서 하녀로 일하고 있다면 우유 배달부의 우유를 받으러 뒷문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는 우유 배달부를 따라 뒷문으로 가려다가 문득 그것도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현관으로 갔다. 벨을 누르자 시간이 너무 이른 탓인지 그 집 안주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 클레어는 테레사 더버빌이나 또는 더베이필드라는 여자가 있느냐고 물었다. 더버빌 부인 말씀이세요? 네. 비록 자신의 성을 쓰지는 않았지만 테스가 유부녀로 행세한다는 것이 클레어는 기뻤다. 죄송합니다만 친척되는 사람이 꼭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좀 일러서. 그런데 누구시라고 전할까요? 애인절이라고 전해주십시오. 애인절 씨란 말씀이지요? 아니요, 그냥 애인절입니다. 제 세례명이죠. 일어나셨는지 가보고 오겠어요. 그는 현관 앞에 있는 식당으로 안내되었다. 식당 창밖으로 좁은 잔디밭과 성남아와 그 밖에 관목이 보였다. 걱정했던 것만큼 테스의 처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어쩌면 테스가 이런 생활을 위해 은행에 맡겨둔 보석을 팔아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지만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그녀를 꾸짖고 싶지는 않았다. 얼마 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애인절의 귀에 들렸다. 그는 심장이 쿵쿵 소리를 내며 뛰는 바람에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고 서 있었다. 아, 이렇게 변해버린 나를 보고 테스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때 문이 열렸다. 그리고 테스가 문간에 나타났다. 그가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몰라보게 변한 모습으로 그녀가 거기 서 있었다. 그녀의 타고난 아름다움은 변함이 없었지만 옷차림 때문에 한층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아직도 상중임을 나타내는 검은 색실로 수놓은 연한 잿빛 캐시미어 화장복을 느슨하게 걸쳐 입고 같은 빛깔의 슬리퍼를 신고 있는 그녀의 목이 솜털로 장식된 깃 위로 드러나 보였고 기억에도 생생한 짙은 갈색 머리카락은 절반쯤만 위로 틀어 올려져 있었다. 나머지 머리카락은 아래로 흘러내려져 있었는데 너무 급히 서둘러 오느라 그리 된 모양이었다. 클레어는 두 팔을 벌렸으나 곧 힘없이 도로 내리고 말았다. 왜냐하면 테스가 문간에 멍하니 서 있을 뿐 달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누런 빛깔의 해골 같은 모습으로 변한 자신과 한층 아름다워진 테스가 묘한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달은 클레어는 자신의 변해버린 몰골 때문에 테스가 놀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잔뜩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테스, 당신을 두고 간 나를 용서해 주겠소? 내게 다시 돌아올 수는 없겠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소? 너무 늦었어요. 그녀의 말소리가 온 방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눈은 이상스럽게 반짝이고 있었다. 난 당신을 올바르게 대우하지 못했어. 당신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한 거지. 이제야 겨우 난 당신의 참모습을 깨달았소, 테스. 심한 괴로움으로 한순간을 한 시간처럼 길게 느끼는 사람처럼 그녀는 불안하게 팔을 저으며 말했다. 너무 늦었어요. 늦었어요, 애인절.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안 돼요.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물러나세요. 그럼 당신은 내가 병으로 이런 몰골이 되었다고 해서 이젠 날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오? 당신은 결코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난 당신이 그리워 이렇게 찾아왔소. 이젠 내 아버지와 어머니도 당신을 기꺼이 맞이하실 거요. 네, 물론 그러실 테지요. 하지만 늦었어요. 정말이지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소.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 정말 모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을 알고 오셨지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았소. 전 당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말을 계속하는 동안 그녀의 음성은 차츰 피리 소리 같았던 지난날의 애조 어린 음성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래도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당신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내가 어리석은 여자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우리 식구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해주었어요. 그 사람은 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소. 그 사람이 날 다시 찾아왔어요. 클레어는 테스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그녀의 말뜻을 알아차리게 되자 무서운 병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맥이 빠졌다. 그의 시선은 한때 장밋빛을 띠었으나 지금은 한결 부드럽고 화사해진 테스의 손에 멎었다.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그 사람은 지금 2층에 있어요. 전 그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내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내게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이 옷도 그 사람이 해주었어요. 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내버려뒀어요. 하지만 에인절, 제발 부탁이니 돌아가 주세요. 이젠 다시 날 찾아오지 마세요. 둘은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사랑에 실패한 두 사람의 절망적인 심정이 그들의 눈 속에 역력히 드러났다. 그들은 자신들을 현실에서 도피시켜줄 그 무언가를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클레어가 부르짖었다. 모두 다 내 잘못이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 그에게 언어는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하는 침묵과도 같았다. 다만 그는 그 순간 어떤 한 가지를 어렴풋이 의식하고 있었다. 그것은 테스가 자신의 육체를 정신적으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마치 물 위에 뜬 시체처럼 여겨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곳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얼마쯤 지나 그가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문간을 바라보았을 때 테스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더욱더 비참해 보였다. 잠시 후 그는 발길 닿는 대로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다.